자, 이번에는 다시 박정희 정권으로 돌아가서 박정희가 했었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박정희는 일단 앞서 있었던 장면 내각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세웠던 슬로건 자체가 경제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시대 때의 경제개발에서 살펴보고 이 1, 2차, 3, 4차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이때 당시 어떻게 했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정희는요 초반에 이제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박정희가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이성만 정권도 그렇고 장면대각도 그렇고 일단 수출은 수출이지만 일단 어느 정도 내수시장에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박정희는 우리는 내수시장 말고 일단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수출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력해야 할 사업은 제조업이고 그 제조업 중에서도 경공업 분야에서 우리가 경제개발이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공업의 수출을 되게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은 1962년대 요때부터 시작돼서 66년대까지 1차 경제개발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요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하려면 에너지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석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확보와 그리고 시멘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충시켜야 된다 해서 이거에 관련된 사업에 있었던 기간 산업 자체를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간 산업을 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지만 나라의 인프라가 안 좋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인프라와 관련됐었던 사회 간접자 이런 것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 간접 자원 자체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성은 당시 이 경공업 중에서도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원했어요. 이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면은 일단 노동력의 수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의 질보다 노동의 양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원래 계획했었던 1차 경제 개발보다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어. 왜냐하면 얘들아 우리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때 사실 돈 없어요. 돈 없어가지고 내수시장 돈 없고 내수시장 운영 안 되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나라들 상대로 돈 벌어먹겠다 그 생각해서 수출 중심의 경공업을 하는 이 경제개발을 했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거 발전시키면 웃자지 하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외국 자본이었어. 그래서 1차 경제개발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끝나갈 시점에 맺었었던 이 외국 자본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보는 외국 자본이라고 하면은 우리 배웠었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 독일 서독과 면에서 이제 광부 파견이라든가 간호사 파견이 있었고 미국이랑 맺었던 외국 자본 수입으로는 뭐가 있을까? 베트남 파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각서 내용 보면은 우리 이제 최신식 무기로 바꿔주고 그리고 앞서 1차 때처럼 계속해서 미국 관련된 미국에서 경제 관련된 전문가들 파견해달라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시위도 일어났어. 6.3 시위 일어났었지. 뭐였냐? 어디까? 일본이야. 그래서 한일협정을 맺었었지. 그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5억 정도 지원을 5억 달러 정도 지원을 받았었지. 우상 3억, 유상 2억이라고 해서 요러한 것들을 지원받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이제 2차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때문에 이제 돈이 생겼어. 그 돈 바탕으로 산업들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을 늘게 돼요. 수출 늘게 되니까 이 경공업은 얘들아 제조업의 한 분야야. 가벼운 걸 다룬다 해서 경공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출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도 같이 부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호황을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이 제조업 분야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지금의 포항제철 공장이었었던 포스코를 건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이때 됐었냐면 사실 1차 계획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 외국 자본을 지원해줬었던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유럽 열강들이 이런 것들을 반대를 했었던 거야. 왜냐면 지금 너희가 포스코 건립
요 포항 제철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과시용이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반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박정희 이걸 실현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일본 자금이 들어왔잖아. 미국이 그것까지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요러한 포스코에 대해서 건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당시 시멘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석유와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확충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 간접 자원을 이것 또한 더욱더 확충하게 됐었어. 이것들 다 늘렸던 거야. 왜냐면 인프라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인프라로 이 사회 간접 자원의 인프라로 대표적인 게 1970년대 나왔었던 경부 고속국도야. 알겠지? 고속도로 아니다. 고속국도야. 그래서 이 경부 고속국도를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자꾸 내가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이제 사회에서는 직접 자본과 간접 자본이 있어요. 직접 자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설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대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익히고 하는 것들, 그래서 돈을 써서 지불하는 것들, 간접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공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들이 있어. 이거는 특정 누군가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야. 물론 돈은 내지만 이러한 혜택은 모두가 특정 사람만 보는 거야? 아니야. 우리 사람들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와 우리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풍년이네 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러던 와중에 위기 하나가 터져요. 요 2차가 67년부터 71년까지 진행이 되게 되거든. 근데 요때 이제 말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우리가 겉으로는 수출도 정말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1억 달러 이상 수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부흥기를 했었다? 문제가 생겨요. 이 바깥으로 보면은 우리 되게 성공했던 거였어.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그래 어느 정도 성장했어. 그런데 내향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우리 이거 경제 발전할 때 내수용 돈으로 한 거야? 대부분이 내수용 돈이야? 아니야. 그 대부분 무슨 돈이야? 외국 자본돈이란 말이야. 자, 우리 한일협정 생각해보자. 일본이 야 너희 독립 축하금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줬었는데 그 중에서 5억 달러 받았다 했지? 우상 3억 달러야. 그리고 유상 2억 달러는 뭐야? 빌려준다는 거야. 근데 그럼 빌려줬다고 우리가 언제 그걸 갚아야 돼. 그래서 다른 외국 자본들 계속해서 끌어오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의 빚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지? 자,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빚이 커졌어. 근데 일단 우리가 빚이 커져도 수출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했다? 근데 문제가 생겨 1960년대 말 때 미국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게 되게 됩니다. 왜 그랬었냐면, 자, 우리 60년대 말이면은 69년을 뜻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 이때 69년이면 뭐가 발표됐었어? 닉슨 투기 발표됐었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앞서 있었던 50년대, 60년대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었어.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격차가 안 나오고 있었고 유럽과 일본이 많이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경제는 침체가 되고 있었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때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에서 미국이 지게 되지. 경기만 이제 그만 중단하게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던 거야. 그래서 얘네가 생각했던 건 얘네들 계속 수입하는 순간 어때? 큰일 나. 그래서 요때 얘네가 수입세를 10%로 올려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수입세를 올려버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의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안 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경제 침체에 오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오게 됐었냐면은 이때 당시 기업들이 진짜 부실해가고 뒤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1972년 때 8.3 긴급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요게 나오게 했었던 배경이 일단 침체도 있었어. 하지만 이때 당시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봐야 돼. 자, 요때 이제 기업들이 정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책 뭔가 사업이나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 일단 돈이 들겠지. 근데 거대 사업이거나 아니면 기업 인수 프로젝트 때 기업이 그냥 지들 돈 갖고 팅가팅가에 살까? 아니야. 얘네들 무조건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어딜까? 은행이야.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갚는 형식이었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은행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한 상황이었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은행이 발달돼서 우리가 내수시장 망해가지고 수출을 하겠어? 수출 중심을 확 돌리겠어? 아니야. 그러지 못할 거란 말이야. 내수시장 너무 힘겼겠지. 하지만 요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단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자본 확충이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럼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의 확충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할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럼 그 대출 어디서 받아야 돼? 은행이 아니라 사채에서 받아. 그래 이때 당시 사채를 받았고 사채업들이 오히려 은행보다 돈이 많다 보니까 금리도 오히려 사채 쪽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83조치 잠깐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겼어요. 어디까지 했으면 83조치가 나와요. 83조치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게 어디까지 녹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인들이 사채를 되게 권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사채를 가게 돼요. 그래 얘들아 사채야. 사채거든. 근데 이 사채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워. 그럼 기업들이 이거 돈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에 사채 빌려 썼지. 근데 이 사채 빌려 쓰고 나서 또 돈 빌려야 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채를 빌려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기업들이 좀 어떻게 계속 사채하니까 빚덩이가 엄청 나겠지. 그래서 이때 이제 부실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박정희가 와씨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각 주요 기업인들이 아니면 총리들을 불러 모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총리 김동필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회장단 중에서는 너희들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그 정주영 회장 있지? 정주영 회장까지 여기로 갔었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83개의 이제 기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부실기업 판단을 받았던 거야. 너희가 지금 한 제일그룹이라는 현대그룹 있지? 이때 현대건설이긴 하지만 요 이제 기업들도 부실기업 처리를 받았던 거야. 그래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부 이제 부실기업들은 일단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서 사채 받고 있던 사람들 신고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제 기업들이 쫄아고 안 해. 뭐 하냐면은 그거 신고하잖아. 그러면은 이 정부 측에서 자기 흐름 있잖아. 그 출처 조사할까. 그래서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부가 그러면은 우리 흐름 안 할 테니까 일단 신고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기업인들이 그거 보고 나서 오케이 너도 나도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기업들이 상환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했었고 오케이 그거 했으니까 너희 지금 하는 거 상환 유지시키고 그리고 너희 사채 내는 거 올리지 말고 동결시켜줄게 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요 사채가 동결이 됐었던 거야. 근데 이때 당시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게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사채를 한 1,800억 정도 쓴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3,456억인가 그 정도 됐었던 거야. 거의 정부가 예상했었던 거의 2배였던 거지. 요거 때문에 이제 하게 됐었고 박정희 대통령 요때 요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사채 시장 있잖아. 사채 시장을 국가은행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요러한 식으로 이제 83 조치를 내어렸었고 이 83 조치가 당시에 1972년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무슨 헌법지야? 유신이잖아. 그때 뭐 나왔어? 긴급조치가 나왔지. 그래서 요때 긴급명령 15호권을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사례 나오면 긴급명령 15호다라고 하면은 이 83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이제 세계경제가 침체됐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내수로 움직여야 돼? 아니야. 수출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럼 수출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국이니까 외국이니까? 외국인이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야겠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만들겠고요. 그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지금의 창원 마산이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금을 주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전라도에 있어? 경상도에 있어? 경상도에 있다잉? 근데 포스코 얘들아 포항거든? 포항 전라도에 있어? 경상도에 있어? 자 경상도에 있는 거야. 요거 기억하고 이제 들어가면 돼. 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73년에 석유파동이 일어났어요. 자 석유파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요때 이제 이스라엘과 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한번 붙었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국 국가들 이집트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우디라든가 지금 북한까지 여기 리비아 여러 국가들이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은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반대 국가들이 나라들이
석유를 팔던 나라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그래 나 석유값 올릴래 하면 석유 올려. 이게 석유 파동이야.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때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석유 파동에서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고, 자, 앞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얘들아 복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는 손해를 메꿨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2차 요 경공업 바탕 수출 잘 됐지. 그래서 박정희가 생각을 했던 거 이제는 경공업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운영해야겠다 해서 좀 더 무거운 것들을 다루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4차 경제 개발 때는 기존의 경공업 중심에서 뭘로 바꾸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제조업이야. 근데 제조업에서 경공업과 중화공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내수 시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갈게요 하면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중심으로 갈까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설치돼 있어? 포스코 설립돼 있죠. 포스코는 포항 제철이야. 제철이는 뭘까 얘들아? 철이야. 그래서 철강 중심으로 일단 나가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 화학 중심으로 나가야겠지. 그래서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코 바탕을 뭐 할 수 있어? 철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철광과 그리고 화학과 이 철을 만드는 건 뭐야? 우리가 철광을 하는 이유가 뭘까? 뭘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제조 기술하고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선박 기술이야. 그 선박 기술을 만드는 걸 우리는 조선탄, 조선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된다. 이걸 바탕으로 전략 산업이 육성되게 되고, 이 육성 지역이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었어. 근데 얘를 어떻게 보면 경상도 지역이 육성되고 여기에 중심으로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포스코가 포항이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 투자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있었던 곳이 주로 어디야? 창원과 마산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경상도 지역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포항 그리고 창원 요거 여기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략적 산업으로 이런 것들이 육성되다 보니까 요 지역대 당연히 대규모 공업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흐름은 간단한 거지. 무조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들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흑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화공업이 열세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중화공업이 기존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었던 경공업 산업을 앞서게 됐던 거야.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앞서냐면은 요때 이제 수출 100억 달성합니다. 수출 100억이 달성하게 되니까 외신들은 이걸 뭐라고 평가했었냐면은 와 이거는 어떻게 요게 이제 72년부터 81년까지 진행이 됐었거든? 72년부터 81년까지 진행됐었던 요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교전쟁 있고 나서 30년 만에 수출 100억 달성한 거란 말이야. 그치? 진짜 막 빈민주 있고 판단주 있고 사람들 힘들어가지고 미군들한테 초콜릿 받아먹고 그랬었는데 요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요러한 상황을 이기면 수출 100억 달성했다? 외신들이 100억 달러야 심지어 100억 달러 달성해서 이제 외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강의 기적이다 라면서 이제 취재를 해주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라도 잘한 것도 있지.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재벌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벌이라는 걸 형성을 보면은 이때 재벌은 뚝딱하고 나온 게 아니야 얘들아. 1950년대 60년대가 나오잖아. 정말 50년대에 나오잖아. 50년대 때 일제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돼? 항복하지. 항복하고 나서 얘네가 남겨져 있었던 재산들이 있지. 요거를 귀속재산 처리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귀속재산을 불화했었어.
그리고 요 불화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가져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로 옵시다. 1960년대로 오면서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제, 그럼 그 경제가 나라에서 육성하는 것만 될까? 안 돼. 그럼 당연히 기업들과 협력해야 돼. 그래서 기업들이 협력하게 되니까 당연히 기업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겠지. 대표적으로 줬었던 게 세제 감면이야. 세금 감면해주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세제가 감면되고 나서 이제 야 너희 세제 감면하고 조금 힘들잖아, 그치? 세제 감면해주고 돈도 좀 지원해줄게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 보조금 지급해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나라한테 좋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해줄게요 라고 해준 거지. 그러면서 요걸 바탕으로 지들끼리 끼리끼가 되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벌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를 되면은 완전하게 기속 이제 재벌만의 특정 재벌 강화가 오히려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가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재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왜? 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이 됐다는 거 어떻게 해서 확정했잖아. 왜냐면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수출이 이 정도 됐을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었을까?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에도 당연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재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물론 이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룹을 잃었어.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제 감면해주고 보증금도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 83조치로 사채비를 허덕인 것 살려주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안 좋은 점은 정경유착이 심화됐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거 살려준 게 정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정부한테 충성하겠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볼게요. 자, 이제 노동자 흑에서 죄송해요. 노동자가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 때 당시 때 이런 병공업이나 아니면은 중화학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때 어떻게 보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게 바로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축을 담당했었던 노동자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 환경 자체는요 진짜 빈약했어요. 취약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수출 중에 노동자의 삶 자체를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되게 낮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물가도 상승했는데 임금도 같이 상승해버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제 우리가 좀 잘 팔리면서도 임금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버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우대 정책을 해야 돼. 이런 저임금 정책은 유지되지. 근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억압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거에 있어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야. 그러던 중에 이제 1970년 11월에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있었어. 요 사람은 재단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야씨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이제 노동쟁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권리 좀 더 올려주세요 라는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됐던 거야. 이때 이제 전태일 노동자가 당시에 대통령이 했었던 박정희한테 이런 걸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노동 현실은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왜냐면은 요때 당시에 어린이라든가 여성들이 와서 하루 왼종일 일한다. 진짜 18시간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그리고 18시간 일하지 않은 그 왼쪽에 적게 일하는 사람도 16시간 일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저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저의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전체 노동자가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하루에 16시간 일하는데 그거 2시간 줄여주면 14시간 일하게 해주세요. 이 14시간도 얘들아
지금 거의 8시간, 9시간 정도 일하는데 8시간이면은 6시간, 5시간 더 일하는 거야. 근데 14시간 뛰면 이때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 한 달에 2번 쉬는데 그것도 그만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으로 일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는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했는데 이게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20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서 분신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 자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사건도 있었고 1978년대는 동일방직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동일방직 사건이 뭐였었냐면 당시에 이제 노조가 나오는데 이 노조에서도 여성이 나오게 됐던 거야. 여성 나오는데 이때 당시 이 동일방직에서는 노조가 남성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거의 노동적인 혜택을 남성이 보게 되니까 여성도 우리도 그 노조에 가입시켜달라라고 하면서 72년부터 그런 운동이 있었어. 근데 78년대 요 동일방직에서 여성 노동자가 나오려다 보니까 이걸 취소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거기서 뿔이 나가지고 우리가 나설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알몸시위를 벌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반대파 이 사람들이 이 여성 알몸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똥을 뿌린 거야. 그 사건이 바로 동일방직 사건이야.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 회사는 여성들 120명 가까이 이제 해고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동일방직 사건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야 지금 이렇게 열악하구나 생각해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때 당시 지식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요때 당시에 요걸 지원을 해줬어. 왜냐면 이제 이런 노동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노동운동을 유지를 해주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새마을운동이 하나 실시가 돼요. 이 새마을운동이 실시되게 됐던 배경을 보면은 요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으로 하면서 공업도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업도시가 됐어. 근데 이 공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임금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이거 못 버텨가지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왔잖아. 노동운동을 펼쳤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와 우리가 지금 저임금 정책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곡식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식 가격도 유지시켜달라. 그것도 낮게 유지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 뭐야 이거 오히려 노동자도 우대 정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어떻게 될까?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이주하게 되니까 이주민이 늘어났지? 그럼 이제 농촌에 대해서 어쩔까? 사람이 없네? 그럼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량도 내려가게 되겠네? 그치? 그런 상황 속에서 오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를 보고 있었던 박정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농촌에 대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새마을운동에서는 일단은 농촌 사회를 새 시대로 만들자. 그래서 새마을운동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포스터 보면은 얘들아 가운데 노란색 하나 있고 이제 그린색 배경이 초록색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 많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했는데 이때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를 해주게 됩니다. 요거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이때 당시에 우리 시멘트 산업이나 이거 확충시키면서 사회 경제 시설 기반들을 조금 유지하려고 했었어. 그치? 근데 요게 이제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팔아야 될 시멘트가 되게 쌓여버렸던 거야. 그래서 나라 입장에 이걸 처리를 해야겠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농촌들이 당시에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꿔주자 하고 주택 개량 사업을 요 시멘트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내주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천 시설도 이때 보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다 보니 이제 농촌 사회에서는 간접 자원 시설도 확충되고 농촌에 대해서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러면서 농촌 시설도 좋아지게 되니까 농가에서도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소득이 올라가게 되니까 일정한 성과를 거뒀어.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 싶었지만은 문제가 요때 이제 이러한 새마을운동 체제 자체가 유신 체제에 대해서 좀 이용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박정희가 좀 가까이 좀 시켰어. 우리가 경제에 성공하려면 새마을운동에 성공해야 되고 이 새마을운동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요 사람들 우쭈쭈 해줬었고, 그리고 박정희 입장에서도 소득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성공성을 표방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유신체제에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농민들이 농민민주연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민주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농가에 대해서 우리 농가 부채 탕감도 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운동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고구마 사건이 있어요. 당시 한평이라는 곳에서 고구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정부가 이 한평의 고구마를 같이 이제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요건 뒤통수를 안 사줘버리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뭔 우리랑 약속을 어기냐 하면서 일어났었던 게 바로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